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종료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두 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국장급 대화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을 잠시 후 집중 보도합니다.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접대는 인정됐지만 대가성이 분명치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책을 강매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업체가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유 전 부시장이 그 책을 다른 업체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은 11년 이상 12년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첨자의 평균 나이는 44세를 넘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했던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이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십자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독일을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표창입니다. 지소미아 반전, 오늘 자정 종료를 6시간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막판 물밑 접촉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하루 종일 긴박했던 청와대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윤정 기자, 청와대가 조건부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네, 조금 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자정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고위급 대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때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는데요. 한일 모두 한 발씩 물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는데 이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막았는데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제 좀 나아지는 건가요? 네, 청와대는 이번 결정 직후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완전한 관계 회복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한미 관계도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를 발표한 오후 6시 같은 시각 일본 경제산업성도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기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회견 내용 알려주시죠. 네, 일본은 수출 규제 전담 부서인 경제산업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장 간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밝힌 건데요. 한일 수출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3년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한미일 제휴협력 중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 우대 조치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이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완전한 착오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동시에 풀자는 제안에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이번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간 대립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연결해 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일 안보 동맹을 위해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후속 대응책 알아보겠습니다. 최성 기자,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장이 됐으니 한일 간의 정보 공유는 계속되는 거죠? 네, 오늘 합의로 대북 정보 공유는 계속됩니다. 국방부는 지소미아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한일 간 정보 교류와 국방 협력을 사안별로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3년간 총 30여 차례 정보를 교환했는데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물밑 협상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합의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하루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자리이다 보니 NSC 상임위원들은 일정까지 조정하며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정을 앞당겨 급히 귀국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회의 당일인 오늘까지도 결정하지 않았다가 조금 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NSC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SC 직후 한일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시에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단식의 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비판적이었고요. 청와대 앞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찬 기자, 한국당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네요. 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이곳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극심한 국론 분열과 안보 위기에 내몰렸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안이 야기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 공식 발표 전인 5시 55분쯤 강기정 정무수석이 황교안 대표에게 찾아와 조건부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야당이 이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황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네, 어쨌든 황 대표 요구대로 지소미아 종료 방침은 철회가 된 건데 그럼 단식 투쟁은 그만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 관계자들은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철회가 더불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단식 투쟁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장소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장소가 국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지소미아 이것부터 좀 알아볼게요. 지소미아가 원래 1년마다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자동 연장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11월 22일이죠. 즉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23일부터는요.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23일이 당분간은 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2일이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다가 일본과 이렇게 상황이 뒤틀리게 되면 종료일인 23일이 바로 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예정대로 종료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어요. 네. 급선회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압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요, 이 기회가 될 때마다 당국자들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미 동맹을 위해선 지소미아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선 일본의 변화가 없는데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방침을 바꿀 수는 없겠죠. 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일본의 작은 태도 변화라도 요구를 계속 해왔고 이 요구를 어제
일본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건 한국과 일본 강대강으로 충돌해 왔어요. 네. 이번 파국은 막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좀 더 많은 걸 얻어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서 지소미아 종료와 그리고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일본 압박하도록 써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지소미아 종료는 연기가 됐고 또 WTO 제소도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 조치는 여전히 일본이 철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재검토만 하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가 손에 쥔 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거래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불러온 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고 그걸 불러온 건 또 강제징용 판결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에 사실 처음 체결됐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을 해오다가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골자의 판결이었죠. 일본은 반발하면서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으로 시작점이 바로 이 강제징용 판결인데 네. 여전히 한일 간에 이견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무슨 그럼 해법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이디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당초 한국 정부는요, 이 일본 측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배상 기금을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일본은 맞듣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즉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도 보태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요,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쳐서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안마다 일본이 반발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이렇게 자발적 성격이 강한 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류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셈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구속 중이었던 김 전 차관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검찰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 문 밖으로 나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금품 1억 3천만 원,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받은 4,900만 원,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가 준 1억 5천만 원 등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된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뇌물로 인정한 윤중천 씨가 건넨 돈 약 3천만 원도 수수 시점이 2008년 2월인데 1억 원 미만의 뇌물죄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공받은 13차례 성접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무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여론에 등 떠밀려 무리한 수사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단의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여론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피고인을 꼭 기소시켜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혐의 상당수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결국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한 것이 무죄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뇌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개한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 선고 대신 사실상 무죄 취지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면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성접대와 각종 금품 수수를 묶어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나버렸던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건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도 넘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받은 마지막 성접대 시기가 지난 2008년이었고 뇌물 액수가 1억 원에 넘지 않아 지난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겁니다.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중천 씨 역시 성폭행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역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 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2013년과 2014년 이미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늑장 재수사와 기소가 무죄 판결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를 아는 업체들에 강매하기도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박건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17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산 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건 사실입니까? 법인카드는 먼저 달라고 하셨나요? 유 전 부시장은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을 상대로 책장 사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출간한 저서들을 서점에서 대량 구매해달라고 강요한 겁니다. 다른 업체에게는 내가 보유한 책이 떨어졌으니 책을 사서 보내달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받은 책은 또 다른 업체에게 팔렸는데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서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이 실제 책을 보내준 게 맞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책 구매 강요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쓴 책들 판매가 이어지면서 첫 저서는 실제 5쇄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시장 반영이 괜찮았다고 되게 판매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인쇄를 한 거죠.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업체들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도서 구매 강요 의혹만이 아니라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을 재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일본제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자 국산 의류 매장에서 옷을 샀는데 뜯어보니 이처럼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의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을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셔츠 목 안쪽 부분에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표가 일부 뜯겨져 나간 부분을 보니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옷 안쪽에 있어야 할 세탁 라벨은 날카롭게 잘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닿는 촉감이 이제 불편한 게 싫어서 이거를 그 태그를 뜯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뜯어서 봤더니 유니클로 마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려고 유니클로가 아닌 국산 브랜드를 선택했는데 결국 유니클로 제품을 구매한 셈입니다. 내가 유니클로가 싫어서 여기서 토종 브랜드라는 데서 샀는데 유니클로가 또 나오길래 좀 당황스러워서. 인터넷을 통해 황당한 사연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택만 갈아 끼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한 거에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만한 업체는 이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업체는 앞서 국산 브랜드인 점을 앞세워 광복절 할인 행사에도 나섰습니다. 이 씨가 이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폭로하자 업체는 그제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유니클로가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유니클로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꼬리표를 제거하지 않고 덮은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저기 이미 안 판지 좀 됐어요. 한국 우승에 선물 선물을 해드리고요. 저희 잡지도 나와요. 최장 드립니다.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을 이미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플라스틱 컵에 이어 종이컵도 카페에서 퇴출됩니다. 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올 때 종이컵 보증금을 내야 하고 카페 안에서 마시던 남은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가도 돈을 내야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달라지는 일회용품 사용 풍경을 보도합니다. 출근길 모닝커피 한 잔, 점심시간에는 식후 커피 한 잔. 우리 국민이 한 해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57억 개에 이릅니다. 재활용률이 낮아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정부가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면서 종이컵 사용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앞으로는 카페 내 사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머그컵으로 마시다 남은 커피는 이렇게 일회용 잔에 담아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요. 내후년부터는 이 컵 가격을 지불해야 가져 나올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테이크아웃을 할 때 컵 보증금도 내야 합니다. 일반 컵을 돈을 받는 건 좀 당황스럽긴 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작은 금액이긴 한데 이제 하루에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이게 쌓이면 좀 많으니까.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를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하고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 위생용품을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야구장에서 흔히 보던 플라스틱 막대 풍선도 2022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축제, 스포츠, 경기, 기타 등등 야외 행사인데 보면 엄청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개선시킬 것인가. 정부는 이런 규제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환경의식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아버지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하필 비싼 스포츠카라서 수리비만 1억 원을 주게 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17살 고교생이 아버지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된 겁니다. 마다불고 옆으로 좀 미상태로 지금 누워있는 상태예요. 제약성으로 좀 마다불고 사람도 많이 없고 119가 이미 먼저 빼가지고. 사고를 낸 고교생은 무면허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6%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이 사고로 눈을 크게 다친 고교생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생이 들이받은 차량은 신차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 독일산 스포츠 세단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뒷바퀴 축이 크게 뒤틀려 수리하는데 1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무면허의 음주, 미성년자여서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세차값이 그랬대요. 세차값이 1억 5천이라고 그랬나 봐요. 차가 6월에 이제 뽑은 거라 세차라는 거죠. 경찰은 이 고교생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얼마 전 50대 남성이 30살 어린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사건 충격적이었죠. 호를 단신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 여성들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회사 사장에게 3년간 성추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4년 전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 취업한 베트남 출신의 40대 여성.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사장의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속옷끈이 있는 거 또닥또닥 나다가 너무 당황하고 수지 쓰는 거예요. 엉덩이 비빈 적. 몹쓸 짓이 반복됐고 항의도 해봤지만 신고는 3년이 지나서야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애기 아빠야 한국이야. 누가 도와주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월급만 받고 애기 키우면서 월세 내려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 못하고.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이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신고 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나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 전과자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살벌한 동창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이종걸 의원, 경기고 72의 동창이자 40년 직입니다. 마지막 시험 세대니 대한민국 최고 수재들인 동시에 이런 감성의 소유자들입니다. 이종걸 의원은 피아노 치는 의원님으로 유명합니다. 각종 집회 현장에서도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황교안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색소폰 실력을 뽐냈습니다. 네, 40년 친구인데 오늘 이종걸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쓴 글이 하루 종일 논란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감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롱으로 가득한 글이었습니다. 바로 동창생인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비판한 글인데요.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가 쓴 것처럼 글을 꾸몄습니다. 교환 오빠 이렇게 시작하는 글에서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번 단식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오빠 속만 괴롭히는 위장 탄압이다. 즉 오빠 위만 다친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네, 이 오빠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죠? 맞습니다. 당장 한국당에서는 명백한 성희롱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종걸 의원은 오빠라는 단어만을 지웠습니다. 사실 이종걸 의원과 황교안 대표 동창이라지만 지향점은 많이 다르죠. 진짜 동창이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확대시키는데 같이 함께하는 동창이 되고 싶습니다.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극복해서 또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지만 아무리 지향점이 달라도 이종걸 의원이 쏟아낸 독설들을 보면 동창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를 늘 황당 대표라고 부르면서 삭발할 때 염치도 잘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공수처법은 황교안을 조사하는 법이다. 또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은 것을 빗대 담마대사다 이런 글들을 수시로 올렸습니다. 네, 제목대로 살벌한 동창이네요. 그래도 오선 의원인데 최소한의 품격도 좀 지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의원의 글에 달린 댓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천박한 우리 진보의 민낯을 과감없이 보여준 오빠의 솔직함에 반했어요. 이런 글이 올라갔습니다. 네, 남을 향한 독설은 늘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다음 주제 갈까요? 예, 제거 대상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제도 살벌하네요. 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장소를 찾은 김무성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할 제거 대상을 지목했습니다. 역시 황교안이더라고요. 21세기 국회의원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삭발, 단식. 국민들은 저 코미디로 보는 거고. 박지원이, 이재정이, 부드러운지 모르고 하여튼 그런 놈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제거돼야 되는데. 네, 김무성 의원 원래 친근함의 표시로 다른 정치인에게 반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박지원 의원과는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박지원 의원보다 9살 아래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사석에서 형님 동생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대통령 되면은 형님, 총리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통령님. 네, 상도동, 동교동 시절부터 함께 정치를 한 사이라 당은 달라도 친한데 왜 이렇게 틀어진 거죠? 아마도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편가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우르르 단식장으로 몰려가는 것도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불러서 나온 거 아니고 이건 뭐 여기 와 있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한국당은 현역 의원의 절반을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공천을 위해서라도 지도부 눈밖에 나서는 안 되겠죠. 김무성 의원이 제거 대상이라고 지목한 박지원 의원은 예전에 정치의 낙선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는 과감한 물갈이가 오히려 의원들 줄 세우기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의원들 일단 눈앞에 공천이 급하겠지만 본선에서 뽑을 사람은 결국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시세의 70% 가격의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며 이런 기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청약 당첨을 희망하는데 주변에 로또 청약 됐다는 사람 보기 힘들죠.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지 김남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모은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줄을 서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뜨거운 청약 열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워낙 분양도 별로 없고 그래서 또 있는 거에 몰리니까 가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솔직히 당첨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넣어서 되면 좋으니까. 높아진 서울 집값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청약 당첨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 시세보다 3억 원가량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실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요. 청약 당첨자의 평균 조건은 어떨까? 실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은 11년 이상 12년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첨자의 평균 나이는 44살을 넘었습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와 30대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제도가 있지만 공급 물량이 작아 아이를 최소 1명 이상 낳아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젊은 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독립을 많이 하는 나이인 30대들에게 청약 당첨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21주 연속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 너무 어렵죠. 30대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이남희 기자입니다. 3년 전 결혼한 31살 최지민 씨는 서울 20평대 빌라에서 1억 원대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1억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희 전세금이거든요. 너무 부러운데 사실 저랑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서. 아이 1명을 키우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기대는 접었습니다. 애가 둘 정도는 돼야 그래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어서 사실 주변에 이게 당첨된 사람을 못 봤거든요. 이렇듯 30대가 서울에서 혼자 힘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서울에서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는 대출 규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반면 부모 도움을 받는 30대 금수저는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 서초구의 평당 1억 원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도 30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출 규제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0%에서 7% 탄력적으로 대출 줄 필요는 있어요.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표를 사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KTX 운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표가 매진되거나 입석표만 남아있는데요. 결국 한국철도는 군인력 400명을 대체 투입했는데 이를 두고 제기된 불법이란 주장 스튜디오로 옮겨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군의 대체 인력 투입을 정당한 지원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철도노조는 파업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건데 양쪽 주장 들어보시죠. 군인력 투입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확정 판결이 되었다는 점을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군 병력의 배치 인력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시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역대 최장기간 철도노조가 파업했을 당시 노조는 군 인력 지원이 불법이라며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팩트맨이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봤습니다. 법원은 먼저 당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며 노조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나 비상사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요. 철도 사업이 필수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경우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하의 군 인력을 투입한 건 허용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많지 않은 군인들이 가서 지원을 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취지거든요. 군 인력이 몇백 명 수준에서 투입된다면 정당한 행위이고 그건남용으로 보기도 어렵죠. 다만 철도노조 측은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이 남녀는 패스트푸드점 손님입니다. 영수증 때문에 화가 났다네요.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갑자기 남녀 한 쌍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차에 탄 채 음식을 주문하던 중 창문 안쪽에 서 있던 점원을 폭행한 겁니다. 점원이 저항하는 가운데 이들은 점원의 머리채까지 잡아당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수증 때문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I hope they catch him. That's bad. That's terrible. 현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선 야생 칠면조 한 마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owards the end of the day, I pick up a friend who follows me around the road. 한 달 넘게 매일 우체국 집배원 트럭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컷 칠면조가 우체국 집배원 트럭의 줄무늬를 보고 암컷 칠면조로 착각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헌혈이 점점 줄어들어서 혈액 수급량이 위기라는 소식 매년 들리죠. 경남 거창에서는 화재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을 위해 헌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헌혈하려는 학생과 시민들로 버스 안이 꽉 찼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경남 거창에서 난 주택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은 22살 여성 신모 씨를 돕기 위해 모인 겁니다. 시작은 모교 후배들이었습니다. 신 씨가 대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혈할 O형 혈액이 모자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해 헌혈 캠페인을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누나였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 빨리 회복돼서 다시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리고 싶었어요. 건강을 찾고 하루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까지 나서면서 어제 하루에만 450명 넘는 사람이 헌혈에 동참했고 오늘까지 이틀 동안 600장 넘는 헌혈증이 모였습니다. 후배들과 주민들이 모아준 헌혈증으로 신 씨는 600차례 수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상을 입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었는데 먼저 나서서 도우려고 해요. 선배를 살리기 위한 후배들의 헌혈 캠페인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 주간 명장면 코너가 금요일에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바로 이 장면인데요. 양동근의 버저비터 때 상대팀 이상민 감독이 작심하고 던진 말, 정일동 기자와 확인해 보시죠. 모두를 놀라게 한 짜릿한 버저비터. 들어갔습니다. 양동근. 네, 이상민 감독 앞에서 넣기 때문에. 과연 이상민 감독은 뭐라고 했을까? 코트에서 미친 듯이 존재감을 보인 양동근의 문장 표현이었습니다.
KGC의 박지훈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감독을 바라보는데 외면합니다. 상대팀 감독엔 기회가 됐지만 박지훈은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현대건설의 센터 정지훈이 스파이크를 성공합니다. 평소엔 순중승중, 코트에서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감독도 웃게 했지만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인터뷰입니다. 오늘 풀세트 접전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길게 갈 거라고. 네, 오늘 경기 5세트 풀세트 접전이었잖아요. 좀 이렇게 긴 경기 좀 예상하셨습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 관중석의 조명을 강타한 무모한 페널티킥과 이보다 더 날렵할 수 없는 골리의 슈퍼세이브. 스포츠 명장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주말에도 쾌적한 공기와 함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7도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제주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는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은 밤 시간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영동의 건조특보는 지속되겠습니다. 등산객들은 휴대용 라이터 같은 인화성 물품은 두고 가시길 권합니다. 비가 그치고 월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영동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궁금하실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덜 춥겠고 초반은 기온 변화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적인 한파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갤럽이 주변 4강 정상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2위였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호감도는 불과 3%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들이 내일 서로 만납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가까스로 막았지만 한일 모두 서로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좁힐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